1983년 겨울, 성지동은 아침마다 서리로 하얗게 덮였다. 산비탈을 따라 늘어선 판잣집들 사이로 좁은 골목이 굽이쳐 흘렀고 그 끝자락 낡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 서지원의 집이 있었다. 8살 지원은 매일 새벽 어머니의 기침 소리에 잠에서 깼다. 이정수는 지원이 5살 되던 해 남편을 공사장 사고로 잃고 삿바느질로 근근히 2 식구를 건사해왔다. 그러나 지난 가을부터 몸이 눈에 띄게 야위었고 밤마다 마른 기침이 방 안을 채웠다. 지원은 이불 속에서 어머니의 등을 가만히 쓸었다. 얇은 요 밑으로 냉기가 스며 올라왔고 문풍지 사이로 새벽바람이 울었다. 어머니는 지원의 손을 잡으며 옅게 웃었다. 괜찮다. 그냥 감기야. 지원은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믿는 척했다. 8살 아이도 알 수 있었다. 어머니의 기침은 감기가 아니라는 것을. 그날 아침 지원이 물을 기르러 대문을 나섰을 때 문 앞에 낯익은 것이 놓여 있었다. 신문지에 곱게 쌓인 두부 한 모. 지원의 집은 두부를 사 먹을 형편이 아니었다. 언제부터인가, 정확히는 지난 늦가을 어느 날부터 대문 앞에는 이렇게 두부가 놓여 있곤 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다. 옆집에서 잘못 놓고 간 것이거니 했다. 그러나 그것은 매일 아침 어김없이 그 자리에 있었다. 지원은 두부를 들고 방으로 뛰어들었다. 엄마, 또 있어요. 이정수는 몸을 일으키려다 기침을 삼켰다. 두부를 받아 든 손이 가늘게 떨렸다. 누가 이러는 걸까? 동네에는 매일 새벽 두부 배달을 도는 사내가 있었다. 자전거 뒤에 나무 괴짝을 싣고 그 안에 하얀 두부를 가지런히 쟁여 넣은 채 골목골목을 누비는 사람이었다. 성지시장 어귀에서 작은 두부 공장을 하는 이였는데 동네 사람들은 그를 그저 두부 아저씨라 불렀다. 지원도 몇 번인가 새벽길에 그와 마주친 적이 있었다. 낡은 방한모를 눌러쓰고 자전거 페달을 힘겹게 밟던 구분 등 그는 지원을 볼 때마다 말없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을 뿐 별다른 말을 건넨 적은 없었다. 이정수는 두부를 잘게 썰어 멀건 된장국에 넣었다. 국물 위로 하얀 두부가 동동 떠올랐다. 지원은 그 국을 뜨는 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입안에 퍼질 때마다 지원은 알 수 없는 누군가에게 마음속으로 고맙다는 말을 되뇌었다. 어느 날 지원은 용기를 내어 두부 아저씨의 뒤를 밟아보기로 했다. 골목 어귀에 몸을 숨기고 그가 대문 앞에 무언가를 내려놓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그는 여느 집처럼 두부 한 모만 놓고 지나칠 뿐이었다. 유독 지원의 집 앞에서만 잠시 멈춰서서 신문지 뭉치를 다시 한번 여미고 가는 것을 지원은 알아채지 못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이정순의 병세는 나빠졌다. 삭바느질감도 손에 잡히지 않는 날이 늘었다. 그럴수록 대문 앞의 두부는 더욱 소중해졌다. 지원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면 늘 대문 쪽을 먼저 살폈다. 그 하얀 뭉치가 놓여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이 놓였다. 봄이 오기 전 지원은 학교 앞에서 우연히 같은 반 친구의 어머니가 하는 말을 들었다. 저 집도 두부 아저씨가 챙겨준다더라. 형편 어려운 집엔 늘 한 모씩 더 놓고 간다던데. 지원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렇다면 자신의 집 앞에 놓이던 두부도 그 아저씨의 마음이었단 말인가. 그러나 어린 지원은 그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두부 아저씨는 늘 말이 없었고 동네 사람 누구도 그의 속내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해 봄, 이정순의 기침은 끝내 낫지 않았다. 결국 지원과 어머니는 먼 친척이 있는 옆 도시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다. 이사를 떠나던 날 아침, 대문 앞에는 여느 때보다 큰 두부 2모가 놓여 있었다. 지원은 그것을 품에 안고 골목을 돌아보았다. 두부 아저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저 멀리 골목 끝에서
낡은 자전거 바퀴 소리가 희미하게 멀어지고 있었다. 지원은 그 소리를 오래도록 기억했다. 이름도 얼굴도 또렷하지 않은 그 사내의 뒷모습을.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그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리라 다짐했다. 그러나 그 다짐은 세월 속에 묻혔고 지원은 그 골목을, 그 두부한 모의 온기를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채 어른이 되어갔다. 성지동의 겨울은 유난히 길었다. 산자락을 타고 내려오는 바람은 판잣집 틈새마다 파고들었고 지원의 방에는 늘 우풍이 돌았다. 어머니 이정수는 낮에는 이웃집 삭바느질을 맡아 손을 놀렸고 밤이 되면 남포등 아래서 지원의 저고리를 손질했다. 실이 부족하면 헌 옷을 풀어 다시 꿰맸다. 그런 어머니의 손끝에서 지원은 가난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견뎌내는 것임을 배웠다. 그러나 몸이 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삭바느질감도 줄어들었다. 손님들은 기침하는 이정순을 꺼렸고 일감은 자연히 다른 집으로 넘어갔다. 쌀독은 자주 바닥을 드러냈고 지원은 저녁마다 물에 밥알을 불려 배를 채우는 날이 많아졌다. 그런 날일수록 대문 앞에 두부한 모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생명줄과도 같았다. 지원은 두부 아저씨의 얼굴을 정확히 그려낼 수 없었다. 늘 새벽 어스름 속에서 방안모 아래 그늘진 눈매와 갈라진 손등만을 스치듯 보았을 뿐이었다. 다만 그의 자전거 바퀴가 유독 삐걱이는 소리, 나무 괴짝이 덜컹이는 리듬만은 또렷이 기억에 남았다. 그 소리가 골목 어귀에서 들려오기 시작하면 지원은 이불 속에서도 귀를 세우고 그 소리가 자신의 집 앞에서 멈추는 순간을 기다리곤 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지원이 열이 심하게 올라 며칠을 알아누운 적이 있었다. 그 무렵 대문 앞에는 두부뿐 아니라 검은 봉지에 담긴 삶은 계란 두 알이 함께 놓여 있었다. 이정수는 그것을 보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훗날 지원이 자라서도 그 계란의 온기를 손에 쥐었을 때 느껴지던 따뜻함을 잊지 못했다. 누군가 자신의 아픔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그때는 두렵기도 하고 동시에 이상하리만치 안심이 되기도 했다. 동네 어른들 사이에서는 두부 아저씨에 관한 이런저런 말들이 오갔다. 그가 한국전쟁 때 가족을 잃고 혈혈단신으로 성지동에 흘러들어왔다는 말도 있었고 젊은 시절 큰 은혜를 입은 적이 있어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산다는 말도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했다. 그는 시장 어귀 두부 공장에서 아내와 단둘이 살았고 말수가 적어 좀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이사를 떠나기 며칠 전 이정수는 지원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다. 지원아, 세상에는 이름 없이 베푸는 사람들이 있단다. 그런 마음을 잊지 말고 살아라. 지원은 그 말의 무게를 그때는 다 헤아리지 못했다. 다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유독 떨렸다는 것, 그리고 그 밤 창밖으로 오래도록 골목을 바라보았다는 것만을 기억할 뿐이었다. 이삿짐을 실은 트럭이 골목을 빠져나가던 순간 지원은 뒷창에 매달려 멀어지는 성지동을 바라보았다. 낮은 지붕들과 굽은 골목길, 그리고 그 사이로 아침마다 울리던 자전거 바퀴 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지원은 그날의 풍경을, 두부한 모의 냄새와 온기를, 그리고 얼굴조차 또렷이 기억나지 않는 한 사내의 구분 등을 마음 깊은 곳에 새겼다. 훗날 그 기억이 자신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게 될지 8살의 지원은 아직 알지 못했다. 성지동을 떠나기 전 마지막 밤, 지원은 잠들지 못하고 창가에 앉아 골목을 내다보았다. 달빛 아래 낮은 지붕들이 고요히 엎드려 있었고 이따금 개 짖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다. 지원은 그 밤 어머니 몰래 대문 밖으로 나가 보았다. 아직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은 빈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지원은 문득 그 자리에 손을 대어 보았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지원은 그때 처음으로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마음이 이렇게 손끝으로도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이튿날 새벽, 이삿짐 트럭이 도착하기 전 마지막으로 두부 두 모가 대문 앞에 놓였다. 지원은 그것을 품에 안고 한참을 서 있었다. 어머니가 다가와 지원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이제 가자, 지원아.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 골목의 냄새, 그 골목의 공기, 그리고 얼굴 모를 그 사내의 마음을 지원은 가슴 깊은 곳에 새기며 트럭에 올랐다. 옆 도시로 옮긴 뒤 지원과 이정순의 삶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먼 친척이 소개해준 봉제 공장에서 이정수는 미싱을 돌렸고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기침으로 밤을 지새우는 일은 줄어들었다. 지원은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느라 바빴고 성지동에서의 기억은 서서히 일상의 뒤편으로 밀려났다. 그러나 저녁상에 두부 부침이 오를 때마다 지원은 무심결에 그 골목의 새벽을 떠올리곤 했다.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지원은 방학을 맞아 성지동을 한번 찾아가 보고 싶다고 어머니에게 말했다. 이정수는 잠시 말이 없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 보자꾸나. 나도 그 동네가, 그 사람들이 궁금하긴 하다. 그러나 막상 성지동에 다다랐을 때 그곳은 지원의 기억 속 풍경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산비탈의 판잣집들은 절반 넘게 헐리고 새로운 연립주택이 들어서 있었다. 시장 어귀에 두부 공장을 찾았지만 그 자리에는 작은 세탁소가 대신 들어서 있었다. 지원은 지나가는 노인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여기 두부 공장 하시던 분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노인은 눈을 가늘게 뜨고 지원을 바라보았다. 두부 공장이라면 방씨 아저씨 말이구먼. 그 양반 며칠 전에 가게를 접고 어디론가 떠났다고 들었네. 요즘은 소식을 아는 사람이 없어. 방씨. 지원은 그제야 처음으로 그 사내의 성씨를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그를 찾을 실마리가 되지 못했다. 이정순도 옛 이웃 며칠 수소문했지만 다들 이사를 가거나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결국 두 사람은 빈손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지원은 국어 시간에 유독 글쓰기에 재능을 보였다. 담임교사는 지원에게 문예반 활동을 권했고 지원은 그때부터 자신이 겪은 성지동의 겨울을 짧은 수필로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얼굴 없는 은인, 매일 아침 놓이던 두부 한 모, 그리고 끝내 전하지 못한 감사의 말. 그 글은 교내 100일장에서 상을 받았고 지원은 그때 처음으로 이야기를 짓는 일이 자신의 길이 될 수 있음을 어렴풋이 느꼈다. 대학에 진학한 지원은 신문방송학을 전공했다. 졸업 후에는 지역 라디오 방송국 성지방송에 입사해 구성작가로 일을 시작했다. 사람들의 사연을 받아 방송으로 엮어내는 일이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사연들 속에서 지원은 유독 무명의 선행에 관한 이야기에 마음이 끌렸다. 그것이 자신의 어린 시절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지원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다. 이정수는 지원이 30을 넘긴 해 오랜 지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임종 직전 어머니는 지원의 손을 잡고 힘겹게 말을 이었다. 그 두부 아저씨한테 끝내 고맙다는 말을 못했구나. 지원아, 너라도 언젠가 꼭 말끝은 기침에 묻혀 흐려졌지만 지원은 그 뜻을 온전히 이해했다. 어머니를 보낸 뒤 지원은 한동안 일에 몰두하며 슬픔을 견뎠다. 성지방송에서는 매주 청취자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를 맡게 되었고 지원은 그 프로그램에 이름 없는 온기라는 이름을 붙였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조용히 베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굴해 소개하는 코너였다. 지원은 그 일을 하며
늘 마음 한구석에 품고 있던 질문을 떠올렸다. 그 시절 그 두부 아저씨는 대체 얼마나 많은 집 앞에 그렇게 온기를 놓고 다녔을까?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지원은 40을 넘겼고 성지 방송에서 15년 넘게 몸담으며 이제는 시니어 프로듀서로 후배들을 이끄는 위치에 올라 있었다. 그러나 성지동의 그 새벽, 그 두부 한 모의 온기는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든 그 은혜를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바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이름 없는 온기 코너를 진행하며 지원은 수많은 사연을 접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웃의 병원비를 10년째 몰래 대신 내주던 세탁소. 주인 폐지를 주어 모은 돈을 매달 보육원에 익명으로 보내던 노부부. 어려운 학생의 등록금을 대신 내주고 끝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예진사. 그런 사연들을 하나씩 방송으로 엮어낼 때마다 지원은 자신도 모르게 성지동의 새벽을 떠올렸다. 얼굴 없는 선의가 누군가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지원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후배 작가 한 명이 지원에게 물은 적이 있었다. 선배님은 왜 이렇게 무명의 선행 이야기에 집착하세요? 지원은 잠시 머뭇거리다 짧게 답했다. 나도 받은 적이 있거든.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 말 한마디에 담긴 무게를 후배는 어렴풋이 느꼈다. 방송국 자료실 한편에는 지원이 따로 모아둔 자료 상자가 있었다. 그 안에는 성지동 시절의 오래된 사진 몇 장과 이정순이 남긴 낡은 재봉 가위, 그리고 어린 시절 백일장에서 받은 상장이 들어 있었다. 지원은 마음이 힘든 날이면 그 상자를 꺼내 보곤 했다. 빛바랜 사진 속 낮은 지붕들을 손끝으로 쓸며 언젠가는 그 골목의 진짜 이름을, 그 사내의 진짜 얼굴을 되찾고 말겠다는 다짐을 다시금 되새겼다. 그러던 어느 가을, 지원은 프로그램 개편 회의에서 뜻밖의 제안을 받았다. 방송국이 지역 원로들의 구술 기록을 아카이브로 남기는 특집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것이었다. 지원은 그 프로젝트의 담당 PD를 자청했다. 오래전 사라진 동네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되짚는 작업. 지원의 가슴 한구석에서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질문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밤, 지원은 오랜만에 자료 상자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는 8살의 자신과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나란히 서 있었다. 사진 뒤편, 흐릿하게 잡힌 골목 어귀에는 자전거 한 대의 그림자가 걸려 있었다. 지원은 그 그림자를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사진사가 의도치 않게 담아낸 그 흔적이 어쩌면 자신이 찾아야 할 유일한 단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정순이 남긴 재봉 가위를 손에 쥔 채 지원은 창밖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엄마, 이번엔 정말로 찾아볼게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그 다짐은 방 안의 정적 속으로 조용히 퍼져나갔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은 방송국 출근길에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두부 파는 골목 상점 앞에 오래도록 서 있었다. 김이 오르는 순두부 냄새가 코끝을 스칠 때마다 지원의 눈시울은 까닭 모르게 뜨거워지곤 했다. 그날부터 지원의 수첩에는 새로운 메모가 하나둘 늘어갔다. 성지동 방씨, 두부공장, 자전거. 짧은 단어들이었지만 그것은 지원이 20년 넘게 마음속에 품어온 질문의 첫 실마리였다. 방송국 선배들은 지원이 유난히 오래된 지역사 자료를 뒤지고 다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지원은 그 이유를 굳이 설명하지 않았다. 어떤 은혜는 말로 다 풀어내기 전에 먼저 발로 찾아 나서야 하는 법이라고 지원은 스스로 되뇌고 있었다. 지원은 그 무렵부터 퇴근 후 시간을 쪼개어 성지동 일대의 옛 지도를 구해 살펴보기 시작했다. 재개발 이전과 이후의 지도를 겹쳐가며
어린 시절 살던 집터와 두부 공장이 있었을 법한 자리를 하나씩 표시해 나갔다. 방송국 동료들은 지원이 퇴근 후에도 자료실에 남아 낡은 지도와 씨름하는 모습을 종종 목격했다. 한 동료가 물었다. 요즘 무슨 특집 준비하세요? 지원은 웃으며 얼버무렸다.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요. 하지만 그 대답 뒤에 숨겨진 간절함을 지원 스스로도 점점 더 또렷하게 느끼고 있었다. 주말이면 지원은 종종 혼자 차를 몰아 성지동 인근을 돌아보았다. 낯선 아파트 단지 사이로 옛 골목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지만 세월은 그 흔적조차 지워버린 지 오래였다. 그럼에도 지원은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은 오래된 사진관을 찾아가 혹시 옛 성지동 사진이 남아있는지 물었고, 어느 날은 지역 신문사 자료실을 뒤지며 1980년대 성지동 관련 기사를 찾아 헤맸다. 그 모든 과정이 더디고 막막했지만 지원은 그 걸음 하나하나가 결국 방영수에게로 이어질 것이라 믿었다. 지원은 그 시절 신문사 자료실에서 우연히 성지동 재개발 이전의 항공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흐릿한 흑백 사진 속에서도 지원은 자신이 살던 골목의 어렴풋한 윤곽을 알아볼 수 있었다. 지원은 그 사진을 복사해 방벽에 붙여두고 매일 밤 그 앞에 서서 어린 시절의 기억을 하나씩 되짚었다. 지역 원로 구술 아카이브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방대한 작업이었다. 지원은 팀원들과 함께 성지동을 포함한 옛 시가지 일대의 주민센터, 향토사료관, 오래된 상인의 명부까지 뒤져야 했다. 대부분의 기록은 소실되었거나 흩어져 있었고 60년 가까이 흐른 세월은 사람도 서류도 지워버린 지 오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지원은 향토사료관 지하 서고에서 우연히 낡은 상공인 명부 하나를 발견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손글씨로 적힌 상호들 사이에서 지원의 눈길은 한 줄에서 멈추었다. 성지두부 공장, 대표 방영수. 지원은 숨을 죽였다. 방영수. 25년 전 노인이 말했던 그 성씨와 일치하는 이름이었다. 명부에는 주소가 함께 적혀 있었지만 그 주소지는 이미 재개발로 사라진 지 오래였다. 지원은 곧바로 방송국 자료팀의 도움을 받아 방영수라는 이름으로 옛 주민등록 열람 협조를 구했다. 개인정보 문제로 직접적인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았지만 지역 사회복지관을 통해 조심스레 수소문을 시작할 수는 있었다. 며칠 뒤 사회복지관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방영수 어르신이라면 저희 관내 어르신 명단에 예전에 계셨던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크게 뛰는 것을 느꼈다. 25년을 돌아 마침내 실마리 하나를 붙잡은 것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복지관에서 돌아온 답변은 지원의 기대와 달랐다. 방영수 어르신은 저희 관내에 등록되어 계셨지만 오래전에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셨습니다. 정확한 이전 주소는 개인정보라 알려드리기 어렵고요. 지원은 낙담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담당자에게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며 혹시라도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를 아는지 물었다. 담당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제가 직접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예전에 이 근처에서 방씨 어르신 두부공장에서 함께 일하셨다는 분이 계세요. 지금은 연로하셔서 요양원에 계신데 한번 찾아가 보시겠어요? 지원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요양원 위치를 받아 적었다. 주말, 지원은 홀로 차를 몰아 2시간 거리의 요양원을 찾았다. 그곳에는 팔순을 훌쩍 넘긴 노인, 김만복이 있었다. 한때 방영수의 두부공장에서 배달을 돕던 일꾼이었다는 그는 지원의 이야기를 듣고는 눈시울을 붉혔다. 방씨 아저씨 오래 살아 별 이야기를 다 듣는구먼. 그 양반 참 별난 사람이었지. 지원은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그분이 형편 어려운 집에 두부를 더 놓고 다니셨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김만복은 잠시 허공을 응시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얘길 어찌 아나. 그거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건데. 나도 옆에서 몇 년을 일하고서야 눈치챘으니까. 지원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확신이 들었다. 그 어린 시절의 두부 한 모는 결코 착각이나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분명한 의지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분 지금은 어디 계신지 아세요? 지원의 물음에 김만복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나도 소식 끊긴 지 오래됐어. 몇 해 전엔가 아들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들이 어디서 뭘 하는지는 나도 모르지. 실마리는 다시 흐려졌지만 지원은 이번만큼은 반드시 끝까지 따라가 보리라 다짐했다. 요양원을 나서기 전 지원은 김만복에게 한 가지를 더 물었다. 그때 그렇게 몰래 두부를 더 얹어주신 게 혹시 이유가 있었을까요? 김만복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낮은 목소리로 예시를 더듬었다. 그 양반도 전쟁통에 부모 형제를 다 잃었다고 했어. 어릴 적에 굶어 죽을 뻔한 걸. 이름도 모르는 이웃이 밥 한 그릇 나눠줘서 살았다고. 그 은혜를 평생 못 잊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악물고 두부 공장을 일으켜서는 형편 어려운 집만 보면 그냥 지나치질 못했지. 나한테도 몇 번이나 그러더군. 내가 받은 밥 한 그릇 세상에 돌려주고 죽어야 한다고. 지원은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얼굴도 모르는 사내의 삶이 자신의 어린 시절과 이토록 깊이 닿아 있을 줄은 몰랐다. 김만복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 양반, 두부 공장 형편도 넉넉지 않았어. 그런데도 팔고 남은 콩비지에 물을 더 부어 자기 밥상은 그걸로 때우면서 남는 두부는 죄다 형편 어려운 집에 돌렸지. 마누라도 처음엔 속을 많이 썩였다더군. 그러다 나중엔 같이 새벽마다 두부를 싸주는 사람이 됐고 지원은 수첩에 그 말을 한자 한자 눌러 적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럼 혹시 아드님 성함이나 어디 사시는지는 정말 모르세요? 김만복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이름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해. 방방성씨 뒤에 뭐였더라. 미안하네. 늙으니 이런 것도 다 흐릿해. 지원은 요양원을 나서며 원장에게 명함을 남겼다. 혹시라도 김만복 어르신께서 나중에 더 기억나시는 게 있다면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원장은 흔쾌히 그러겠노라 답했다. 차에 올라탄 지원은 한참을 시동도 걸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저무는 해가 붉게 물들고 있었다. 지원은 수첩에 김만복의 증언을 하나하나 다시 정리해 적어 내려가며 오래전 어머니가 남긴 말을 다시금 떠올렸다. 이름 없이 베푸는 사람들의 마음을 잊지 말고 살아라. 지원은 이제 그 마음의 주인을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고 되뇌었다. 돌아오는 길, 라디오에서는 지원이 예전에 제작했던 이름 없는 온기, 코너의 재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청취자 사연을 낭독하는 후배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들으며 지원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이 이야기도 방영수라는 이름도 온전히 세상에 알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그날을 위해서라도 지원은 이 여정을 결코 멈출 수 없었다. 방송국으로 돌아온 지원은 팀원들에게 방영수라는 이름을 조심스레 공유했다. 지역사 아카이브 프로젝트의 취재 대상 후보로 등록해두면 혹시라도 다른 경로로 소식이 닿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후배 작가 하나가 지원의 낯빛을 살피며 물었다. 선배님, 이거 그냥 취재 대상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연이시죠? 지원은 잠시 망설이다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아주 오래된 내 이야기이기도 해. 그날 밤 지원은 집으로 돌아와
상공인 명부 사본과 김만복의 증언을 정리한 메모를 나란히 펼쳐놓았다. 흐릿하게나마 방영수라는 사람의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다. 전쟁고와 출신,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 두부공장, 그리고 형편 어려운 이웃들. 지원은 그 조각들을 하나씩 이어 붙이며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퍼즐을 되찾아가는 기분을 느꼈다. 늦은 밤까지 이어진 그 작업은 고단했지만 지원의 마음은 오랜만에 뜨겁게 뛰고 있었다. 이튿날 지원은 다시 한번 김만복을 찾아뵈었다. 혹시라도 놓친 기억이 있을까 싶어서였다. 김만복은 지원을 반갑게 맞으며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주었다. 그러고 보니 그 양반이 매년 겨울이면 시장, 상인들끼리 십시일반 모아서 연탄을 나눠주는 일도 앞장서서 했었어. 본인이 제일 많이 냈으면서도 늘 자기가 낸 건 티내지 않으려고 했지. 지원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방영수라는 사람의 삶이 단지 두부 한 모에 그치지 않고 훨씬 더 넓고 깊게 이웃들의 겨울을 지켜왔다는 것을 다시금 실감했다. 돌아오는 길, 지원은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낯선 풍경들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어쩌면 이 세상은 이렇게 이름 없이 서로를 살펴온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으로 지탱되어 온 것은 아닐까. 지원은 그 생각에 이르자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여정이 단순한 개인적 보답을 넘어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방송국에 도착한 지원은 그날의 취재 내용을 팀원들과 공유하며 다큐멘터리의 방향을 조금 더 구체화했다. 단순히 한 사람의 미담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마음이 어떻게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보여주기로 했다. 지원은 회의를 마친 뒤 창밖으로 저무는 해를 바라보며 오랜만에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퇴근길, 지원은 방송국 근처 작은 분식집에 들러 순두부찌개 한 그릇을 시켰다. 뜨거운 김이 오르는 그릇을 바라보며 지원은 문득 어린 시절의 그 겨울을 떠올렸다. 두부 한 모의 온기가 오늘도 지원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따뜻하게 살아있었다. 한 달이 지나도록 별다른 소식은 없었다. 지원은 틈나는 대로 요양원에 전화를 걸어 김만복의 안부를 물었고 지역 상인회며 향토사료관에도 몇 번이고 다시 문의했지만 이렇다 할 진전은 없었다. 방송국 업무는 여전히 바빴고 지원은 낮에는 새로운 특집 프로그램 준비에 밤에는 방영수를 찾는 개인적인 조사에 매달리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양원 원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작가님, 김만복 어르신이 갑자기 기억이 또렷해지셨다면서 꼭 전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세요. 지원은 서둘러 다음 날 요양원을 다시 찾았다. 김만복은 지원을 보자마자 반가운 얼굴로 손을 잡았다. 그날 이후로 자꾸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 방씨 아드님 이름 방태석이었어. 방태석. 맞아. 그 이름이었어. 지원은 그 이름을 수첩에 적으며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하나 더. 김만복이 덧붙였다. 그 집 아들이 예전에 인쇄소에서 일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성지시장 건너편 어디쯤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지원은 곧바로 방송국으로 돌아와 인쇄소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성지시장 건너편 일대의 인쇄소 명단을 확보해 하나씩 전화를 돌렸다. 대부분은 헛걸음이었지만 5번째 전화에서 지원은 마침내 실마리를 얻었다. 방태석이요? 저희 사장님이신데 지금은 은퇴하셔서 가끔씩만 나오세요. 무슨 일로 그러시죠? 지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다. 성지방송의 작가이며 방태석의 부친이신 방영수 선생님에 관해 꼭 여쭙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했다. 전화를 받은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다. 방태석의 연락처를 조심스레 전해주었다. 며칠 뒤
지원은 방태석과 통화가 닿았다. 예순을 넘긴 목소리는 담담하면서도 조심스러웠다. 제 아버지 일로 무슨 일이신지요? 지원은 어린 시절 성지동에서 있었던 일을 천천히 설명했다. 매일 아침 대문 앞에 놓여있던 두부 한 모, 병든 어머니, 그리고 그 은혜를 갚고 싶어 25년째 찾아 헤매고 있다는 이야기까지지.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방태석의 목소리가 잠긴 채 흘러나왔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건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평생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셨거든요. 지원은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아버님을 뵐 수 있을까요? 방태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는 8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원의 손에서 수화기가 미끄러질 뻔했다. 25년을 돌아 마침내 붙잡은 실마리 끝에서 지원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이별의 소식이었다. 눈앞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끼며 지원은 겨우 다음 말을 이어갔다. 그러셨군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방태석은 오히려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아버지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 계셨다는 게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사실 아버지가 남기신 물건 중에 오래된 공책이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 정리하려다 그냥 넣어둔 건데 혹시 괜찮으시면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지원은 그 순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네, 꼭 좀 보고 싶습니다. 통화를 마친 뒤 지원은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슬픔과 안도,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벅찬 감정이 한데 뒤엉켜 가슴을 메웠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저녁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다. 그날 밤, 지원은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방영수라는 이름을 마침내 확인했지만 정작 그 얼굴을 마주할 기회는 영영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이 지원을 무겁게 짓눌렀다. 지원은 침대에 누워 어린 시절 그 새벽 골목을 몇 번이고 되새겼다. 자전거 바퀴 소리, 방한무 아래 그늘진 눈매, 그리고 신문지에 곱게 쌓여있던 두부 한 모. 그 모든 기억의 주인이 이제는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지원의 마음에 깊은 상실감을 남겼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은 방송국에 반차를 내고 방태석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다. 성지시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오래된 상가 건물 2층에 자리한 작은 인쇄소였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잉크 냄새가 은은하게 밴 사무실 한편에 60 중반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방태석이었다. 그는 지원을 알아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먼 길 오셨습니다. 앉으시죠. 두 사람은 낡은 소파에 마주 앉았다. 방태석은 잠시 뜸을 들이다 입을 열었다. 전화로 말씀하신 이야기를 듣고 저도 밤새 아버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남모르게 베푸는 분인 줄 어릴 때는 전혀 몰랐어요. 오히려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지원은 조심스레 물었다. 원망이라니요? 방태석은 씁쓸하게 웃었다. 저희 집 형편도 넉넉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늘 남는 두부를 이 집 저 집 나눠주고 오셨어요. 어린 저는 그게 그렇게 못마땅했습니다. 왜 우리 집 사정도 어려운데 남부터 챙기시나 싶어서요.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된 건 한참 나중의 일입니다. 지원은 그 말에 가슴이 저릿했다. 자신이 받은 그 온기 뒤에 한 아들의 서운함과 오해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된 것이었다. 방태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장을 열더니 색이 바랜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내왔다.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받아들었다. 표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성지동 새벽길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지원은 숨을 고르며 첫 장을 조심스레 넘겼다. 빛바랜 종이 위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문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어느 집 몇 번째 아이가 감기를 앓는다는 메모, 어느 집 가장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기록, 그리고 그 옆에 작게 적힌 두부한 추가라는 글씨. 지원은 손끝으로 그 글씨들을 하나하나 짚어 내려갔다. 이것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라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 이웃의 아픔을 살펴온 기록이었다. 방태석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오래된 낙서인 줄 알았는데 찬찬히 읽어보니 이게 다 아버지가 몰래 챙기신 집들 기록이더라고요. 몇 년치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공책 4대권을 더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지원은 그 공책들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이, 그 골목의 새벽이 이렇게 누군가의 손끝에서 조용히 기록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지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이 안에 성이 서씨인 집, 딸아이 하나 있는 집에 대한 기록도 있을까요? 어머니가 편찮으셨던. 방태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책을 함께 넘기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낡은 공책을 한 장씩 넘겼다. 방태석의 손끝이 종이 위를 조심스레 짚어갈 때마다 오래전 잉크로 눌러 쓴 글씨들이 하나둘 되살아났다. 어떤 페이지에는 날짜만 적혀 있었고 어떤 페이지에는 짧은 문장 몇 줄이 전부였다. 그러나 그 짧은 기록들 속에서 지원은 방영수가 얼마나 세심하게 이웃들의 형편을 살펴왔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지원은 문득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서두르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 페이지들 어딘가에 분명 자신의 가족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을 것이었다. 방태석은 지원이 공책을 넘기는 손길을 지켜보며 조용히 차를 내왔다. 천천히 보세요.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의 배려에 지원은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창밖으로는 오후의 햇살이 인쇄소 안으로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잉크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뒤섞인 그 공간에서 지원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지원은 문득 인쇄소 한켠에 걸린 오래된 달력을 바라보았다. 달력 속 사진은 어느 시골 마을의 새벽 풍경이었다. 지원은 그 사진이 어쩐지 성지동의 옛 골목과 닮아 있다고 생각하며 다시 공책으로 시선을 돌렸다. 방태석이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며 말했다. 천천히 보고 계세요. 저는 잠깐 손님 좀 응대하고 오겠습니다. 지원은 홀로 남아 공책을 넘기며 낯선 이름들 사이에서 익숙한 단서를 찾아 헤맸다. 방태석은 공책을 천천히 넘기며 날짜를 짚어갔다. 지원님 말씀하신 시기가 1983년 겨울쯤이라고 하셨죠.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숨을 죽였다. 방태석의 손가락이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지원의 심장은 점점 더 크게 뛰었다. 이윽고 방태석의 손이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은 몸을 앞으로 기울여 공책을 들여다보았다. 빛바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성지동 골목 끝, 이씨댁, 남편 사고로 여임, 딸 하나, 8살, 어미 기침 심함, 두부한 모추가, 계란 있으면 함께. 지원은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25년 전 얼굴도 모르던 한 사내가 자신의 가족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기록하고 걱정했다는 사실이 지원의 가슴을 뒤흔들었다. 계란이 있으면 함께. 그 짧은 문장 하나가 지원이 알아누웠던 그 겨울의 계란 2알을 설명해 주고 있었다. 이거였어요. 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그 딸이었습니다. 방태석은 놀란 눈으로 지원을 바라보았다. 잠시 말을 잃은 그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그러셨군요. 아버지가 정말로 이렇게 누군가의 삶에 닿아 있었다는 걸 이제야 실감이 납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공책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인쇄기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다. 지원은 조심스레 다음 장들을 넘겨보았다. 공책에는 성지동뿐 아니라 인근 여러 동네의 기록이 함께 담겨 있었다. 10곳이 넘는 집들의 사정이 짧게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어김없이 두부한 모 추가라는 문구가 함께였다. 어떤 페이지에는 이번 달 형편 어려워 콩값 못 냄. 그래도 계속이라는 메모도 있었다. 지원은 그 문장에서 방영수 자신도 넉넉지 않은 살림에 그 일을 이어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아버지는 늘 그러셨어요. 방태석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세상에 공짜로 받은 목숨은 없다고. 전쟁통에 굶어 죽을 뻔했던 당신을 살려준 게 이름도 모르는 이웃이 나눠준 밥 한 그릇이었다고 하시더군요. 그 은혜를 그렇게라도 갚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지원은 공책을 가슴에 품듯 감싸 안았다. 이 공책 제가 잠시 빌려서 살펴봐도 될까요? 소중히 다루겠습니다. 방태석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오히려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알아봐 주시는 분이 계셔서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사실 아버지 산소에도 한번 찾아가 보시겠어요? 근처 공원묘지에 모셔져 있습니다. 지원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대답했다. 네, 꼭 찾아뵙고 싶습니다. 인쇄소를 나서는 지원의 발걸음은 무겁고도 가벼웠다. 25년 만에 마침내 얼굴 없는 은인의 이름을 완전히 확인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얼굴을 살아생전에 마주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지원의 가슴 한구석에 아릿한 슬픔으로 남았다. 집으로 돌아온 지원은 방태석에게서 빌려온 공책을 책상 위에 가지런히 펼쳐놓았다. 5권의 낡은 공책은 저마다 다른 해의 기록을 담고 있었다. 가장 오래된 것은 지원이 태어나기도 전인 시기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지원은 밤이 깊도록 그 페이지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다. 방영수가 살펴온 이웃들의 사연은 저마다 달랐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은 한결같았다. 어느 페이지에는 이런 기록도 있었다. 장마철, 지붕 새는 집, 두부값 대신 지붕 손봐줌, 아들 임부로 며칠 도움. 지원은 그 문장을 읽으며 방영수가 단지 두부만을 나눈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이웃을 살폈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 다른 페이지에는 겨울, 연탄 떨어진 집 3곳, 아는 연탄 가게 사정 이야기에 외상으로 넣어줌이라는 기록도 있었다. 지원은 문득 공책 갈피 사이에서 작은 종이 쪽지 하나를 발견했다. 방영수의 것으로 보이는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성지동 이씨 댁딸아이. 글 잘 쓴다고 담임 선생이 칭찬했다더라. 나중에 크게 될 아이다. 지원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한 감정에 휩싸였다. 얼굴 한번 제대로 마주친 적 없는 그 사내가 자신의 어린 시절 작은 소식까지 어디선가 전해 듣고 마음에 새겨두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날 밤 지원은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공책 속 글씨들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지원은 문득 이 기록들이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안에는 수십 가구, 어쩌면 100가구가 넘는 사람들의 이름 없는 새벽이 담겨 있었다. 지원은 그 순간 이 이야기를 자신의 가슴 속에만 묻어둘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 방영수라는 이름과 그의 마음을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지원의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은 출근하자마자 국장실을 찾았다. 밤새 정리한 자료와 공책 사본을 조심스레 내밀며 지원은 특집 다큐멘터리 편성을 정식으로 제안했다. 이건 단순한 미담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웃들의 기록이에요. 이 이야기를 저희가 제대로 세상에 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은 공책 몇 장을 넘겨보더니 한참 만에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서 PD가 직접 맡아서 진행해 보세요. 지원은 곧바로 팀을 꾸렸다. 자료 조사를 도와줄 후배 작가와 촬영을 맡을 카메라 감독까지 셋이 한 팀이 되었다. 첫 회의에서 지원은 팀원들에게 공책 속 기록들을 하나씩 보여주며 말했다. 이 안에는 방영수 선생님께 도움을 받았던 분들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이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서 그날의 기억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 이야기도 함께 넣을 생각입니다. 팀원들은 지원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다. 후배 작가가 조심스레 물었다. 선배님껜 정말 특별한 이야기네요. 힘드시진 않으시겠어요? 지원은 옅게 웃으며 답했다. 힘들기보다는 드디어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25년 동안 못다한 인사를 이제야 제대로 전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날부터 지원과 팀원들은 공책 속 주소와 이름들을 하나씩 추적하기 시작했다. 재개발로 사라진 동네가 많아 쉽지 않은 작업이었지만 주민센터와 옛 이웃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실마리가 이어졌다. 지원의 책상 위에는 날마다 새로운 이름과 사연이 쌓여갔다. 그리고 그 모든 이름들 위에는 언제나 방영수라는 이름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다. 지원은 어느 늦은 밤, 문득 자신이 왜 이토록 이 일에 매달리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다. 단순히 오래된 은혜를 갚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 지원은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이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감정들을 하나씩 되찾고 있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기억, 어머니의 구분 등, 그리고 얼굴 모를 이의 배려로 채워졌던 그 겨울의 온기까지. 지원은 그 모든 것이 결국 자신이 지금의 자신으로 자라나게 한 뿌리였음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 지원의 책상 위에는 방영수의 공책, 사본과 함께 지원 자신이 손으로 적어 내려간 새로운 노트 한 권이 놓이게 되었다. 그 노트의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도 언젠가 누군가의 공책에 조용히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 지원은 그 문장을 쓰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걷고 있는 이 여정의 진짜 목적지를 어렴풋이 알게 된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은 팀원들과의 회의에서 공책 속 지역들을 지도 위에 하나씩 표시해 보았다. 성지동을 중심으로 반경 5km 안팎에 흩어진 12개의 점이었다. 지원은 그 지도를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작은 점들 하나하나가 방영수가 새벽마다 자전거로 누볐던 길이었을 것이라고. 지원은 그 길을 따라 이제 자신이 직접 걸어보기로 했다. 지원은 다음 날 이른 아침 홀로 그 지도를 들고 성지동 일대를 걸어보았다. 낯선 건물들 사이로 지원은 어렴풋이 남은 옛길의 흔적을 따라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걸음마다 방영수의 자전거가 지나갔을 법한 자리를 상상하며 지원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그 새벽길을 다시 걸어보았다. 방태석과 함께 찾아간 공원묘지는 시내에서 차로 30분 남짓 떨어진 야산 자락에 있었다. 늦가을 바람이 마른 잔디를 스치고 지나갔다. 방태석은 익숙한 걸음으로 지원을 묘역 한쪽으로 이끌었다. 낮은 봉분 앞에 소박한 비석이 서 있었다. 방영수, 1929년생, 2016년 별세. 지원은 비석 앞에 오래도록 서 있었다. 준비해온 두부한 모를 조심스레 상석 위에 올려놓았다. 순간 지원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아저씨, 저 왔어요. 그때 그 골목에 8살 지원이에요.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는 이름도 몰랐어요. 얼굴도 제대로 못 봤고요. 근데 그 두부한 모가
그 계란 두 알이 저희 모녀를 살렸어요. 방태석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지원은 무릎을 꿇고 비석을 어루만지며 말을 이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늦게 와서 죄송해요. 진작 찾아뵀어야 했는데. 바람이 마른 잔디를 스치며 지나갔다. 마치 오래전 골목을 지나던 자전거 바퀴 소리처럼 그 바람 소리가 지원의 귓가에 낮게 울렸다. 한참 후 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태석을 돌아보았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와주셔서. 방태석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있다는 걸 오늘 처음으로 온전히 실감했어요. 사실 저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두 사람은 묘역 근처 벤치에 앉았다. 방태석은 천천히 예시하기를 꺼냈다. 제가 20살 무렵 아버지랑 크게 다툰 적이 있어요. 대학 등록금이 부족해서 힘들어하는데 아버지는 그 와중에도 이웃집에 쌀을 나눠주고 오시더라고요. 저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형편도 어려운데 왜 남부터 챙기시냐고. 방태석의 목소리가 잠겼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제 방문을 닫고 나가셨어요. 그날 이후로 한동안 서먹했죠. 지원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방태석이 말을 이었다.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 공책들을 발견하고서야 저는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게 됐어요. 아버지는 그저 무작정 퍼주기만 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저희 집 형편도 늘 살피면서 정말 급한 순서대로 할 수 있는 만큼만 나누셨던 거예요. 저를 굶기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음이 저는 너무나 잘 알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거든요. 형편이 어려워도 남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분이셨어요.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그 순간만큼은 같은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방태석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지원님, 혹시 괜찮으시면 아버지가 도우셨던 다른 분들도 함께 찾아보시겠어요? 저도 돕고 싶습니다. 이제는 저도 아버지의 이야기를 제대로 알고 싶어졌어요. 지원은 그 말에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함께 해주시면 저도 정말 든든할 것 같습니다. 묘역을 내려오는 길, 지원은 뒤돌아 다시 한번 비석을 바라보았다. 노을이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지원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아저씨, 이제 시작이에요. 아저씨의 이야기를 세상에 제대로 전할게요.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방태석은 문득 지원에게 물었다. 지원님은 그동안 이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사시면서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지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답했다. 힘들다기보다는 늘 빚진 마음이었어요.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갚을 방법을 몰라서 그냥 안고 사는 기분이요. 그런데 오늘 그 빚의 한 자락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방태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아버지는 생전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베푼 건 잊어버려야 한다. 기억하고 있으면 그게 진짜 베푼 게 아니다. 그래서 저도 그 공책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많은 분들을 도우셨는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 스스로도 자랑하거나 티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으니까요. 지원은 그 말에 마음이 뭉클해졌다. 그 마음이 정말 대단하신 거네요. 베풀고도 잊어버리려 하셨다는 게. 방태석이 옅게 웃으며 답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일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는 잊으려 하셨지만 받은 사람들은 평생 잊지 못했던 거잖아요. 지원님처럼요. 차 안에는 한동안 잔잔한 침묵이 흘렀다.
지원은 창밖으로 스쳐가는 가로수를 바라보며 문득 어머니 이정순의 마지막 말을 다시 떠올렸다. 그 두부 아저씨한테 끝내 고맙다는 말을 못했구나. 지원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대답했다. 엄마,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송국에 도착한 지원은 곧바로 팀원들에게 그날의 촬영 계획을 공유했다. 다음 주부터는 공책에 기록된 다른 가정들도 함께 찾아 나설 거예요. 방태석 선생님도 함께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후배 작가가 조심스레 물었다. 선배님, 이번 다큐 제목은 정하셨어요? 지원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목은 두부 한 모의 이름으로 하려고 해.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지원은 비로소 25년의 기다림이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느꼈다. 얼굴 없는 은인이 아니라 이제는 방영수라는 분명한 이름과 얼굴을 가진 사람으로 그 온기를 세상에 전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원은 오랜만에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꺼내 다시 펼쳤다. 낡은 재봉 가위와 빛바랜 사진들 사이로 지원은 새로 찍어온 방영수의 묘비 사진을 조심스레 끼워 넣었다. 엄마, 드디어 찾았어요. 방영수 아저씨였어요. 지원은 사진 속 어머니의 젊은 얼굴을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어느새 별이 하나둘 돋아나고 있었다. 지원은 문득 방태석이 건넨 마지막 말을 다시 떠올렸다. 이제는 저도 아버지의 이야기를 제대로 알고 싶어졌어요. 그 말이 지원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지원은 이 여정이 이제 자신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방태석과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이유로 방영수를 그리워하고 있었지만 그 그리움이 향하는 곳은 결국 하나였다. 지원은 잠들기 전 다음 날 방태석에게 보낼 문자를 미리 적어두었다. 내일부터 함께 찾아가 봐요. 아버님이 도우셨던 분들을요. 지원은 노트북을 열어 그동안 정리한 자료들을 다시 훑어보았다. 방영수의 공책 속 이름들, 김만복의 증언, 그리고 상공인 명부의 기록들이 화면 위에 나란히 펼쳐졌다. 지원은 그 자료들을 하나씩 표로 정리하며 앞으로 찾아가야 할 이들의 목록을 만들어 나갔다. 12가구,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골목 어딘가에서 방영수의 마음을 나누어 받았을 것이었다. 지원은 그 목록을 바라보며 이 여정이 결코 짧지 않으리라는 것을 예감했지만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방태석에게 문자를 보낸 뒤 지원은 곧바로 답장을 받았다. 저도 마침 시간을 내보려던 참이었습니다. 함께 걸어봅시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지원은 그 안에서 방태석의 진심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함께 방영수가 남긴 발자취를 하나씩 되짚어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지원은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을 수 있었다. 혼자 짊어졌던 무게가 이제 방태석과 나누어지는 짐이 되었다는 사실이 지원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했다. 이튿날 아침 일찍 두 사람은 성지동 인근 첫 번째 방문지로 향했다. 차 안에서 방태석은 조심스레 지원에게 물었다. 혹시 오늘 만나 뵐 분이 아버지를 나쁘게 기억하고 계시면 어쩌죠? 지원은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진짜 이야기를 전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방태석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다잡았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아침 풍경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오늘 만날 이들을 향한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다. 촬영팀은 공책 속 기록을 바탕으로 12가구를 추적했다. 대부분은 이미 다른 지역으로 떠났거나 연락이 끊긴 상태였지만
끈질긴 수소문 끝에 5가구와 연락이 닿았다. 그중 첫 번째로 만난 이는 성지동에서 조금 떨어진 마을에 사는 노부인 한말순이었다. 한말순은 지원 일행을 반갑게 맞았다. 두부 아저씨 이야기라고요? 아이고, 그 은혜를 어떻게 잊겠어요.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리 집 양반이 일찍 몸이 상해서 일을 못하게 됐을 때 정말 막막했어요. 그때 그 두부 아저씨가 매일 아침 두부 2모씩 놓고 가시더라고요. 나중에는 반찬거리까지 슬쩍 얹어두시고요. 카메라 앞에서 한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한 번은 제가 너무 죄송해서 돈을 쥐어드리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손사래를 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 마음 쓰지 마시오.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서네요. 지원은 그 증언을 들으며 목이 메었다. 자신이 받았던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똑같이 닿아 있었는지 다시금 실감했다.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전직 목수였던 노인 강태호의 집이었다. 강태호는 방영수와 나이가 비슷했던 이웃으로 젊은 시절 함께 시장 상인회 활동을 했다고 했다. 그 친구 참 유별났지. 강태호는 웃음 섞인 목소리로 예시를 떠올렸다. 장사가 잘 안 돼도 형편 어려운 집엔 절대 그냥 안 지나쳤어. 내가 몇 번을 말렸어. 너부터 살고 봐야지 하고. 근데 그 친구는 늘 이렇게 말했어. 나는 죽다 살아난 목숨이라. 남는 건 다 남의 것이다. 강태호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다 말을 이었다. 한 번은 겨울에 우리 집 지붕이 무너질 뻔했는데 그 친구가 사람을 데려와서 며칠 만에 고쳐줬어. 두부값은 물론이고 그런 것까지 다 자기 돈으로 했지. 나중에 알고 보니 그해 자기 집 형편이 제일 어려웠던 해였다더라고. 참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 세 번째 인터뷰에서는 뜻밖의 이야기가 나왔다. 방영수의 도움을 받았다는 한 중년 남성, 오정식이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와 함께 어렵게 자랐다고 했다. 저는 사실 아저씨 얼굴을 또렷하게 기억해요. 제가 9살 때 아저씨가 저를 두부공장으로 데려가서 콩국수 한 그릇을 사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너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오정식은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다. 그 말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꿨어요. 저는 지금 지역 아동복지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저씨가 저한테 해주셨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요. 지원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전율을 느꼈다. 방영수의 선행은 단지 한 끼, 한 모의 두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삶 전체를 통해 계속해서 대물림되고 있었다. 촬영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방태석이 조용히 말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버지를 기억하고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버지를 오해했던 시간이 너무 아깝고 죄송하네요. 지원은 그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이며 답했다. 아버님은 아드님이 이렇게 뒤늦게라도 알아주신 것만으로 충분히 기뻐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네 번째로 찾아간 곳은 시장 골목에서 작은 잡화점을 운영하는 중년 여성, 윤서희의 가게였다. 윤서희는 어릴 적 이야기를 듣자마자 눈물부터 보였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그때 두부 아저씨가 그냥 두부만 주신 게 아니라 제 운동화가 다해진 걸 보시고는 며칠 뒤에 새 운동화를 몰래 대문 앞에 놓고 가신 적도 있어요. 저는 그게 산타 할아버지가 주신 줄 알았다니까요. 윤서희는 웃음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말을 이었다. 나중에 커서야 그게 두부 아저씨였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부터 저도 다짐했어요. 언젠가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그래서 지금도 가게에 오시는 어려운 형편의 어르신들껜 조금씩이라도
더 챙겨드리려고 해요. 이게 다 그 아저씨한테 배운 거죠. 5번째 인터뷰는 조금 결이 달랐다. 방영수에게 도움을 받았지만 정작 그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는 이였다. 은퇴한 교사 정춘하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이며 말했다. 저희 아버지가 두부 외상값을 갚지 못해 늘 죄송해 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저씨가 처음부터 외상 장부에 우리 집만 슬쩍 적지 않으셨더라고요. 저희는 몇 년을 갚은 줄로만 알고 살았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받지 않으신 거였어요. 정춘하는 씁쓸하면서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더 죄송하고 더 감사했습니다. 이런 분이 계셨다는 걸 이렇게라도 세상에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촬영을 이어가며 지원은 수첩 한 권을 가득 채웠다. 12가구 중 5가구의 생생한 증언을 확보한 것만으로도 방영수라는 한 사람이 남긴 온기의 크기를 짐작하기에 충분했다. 지원은 인터뷰를 마칠 때마다 카메라 감독에게 같은 부탁을 했다. 표정을 놓치지 마세요. 저분들이 그 시절을 떠올릴 때 짓는 그 표정이 이 다큐멘터리의 진짜 이야기니까요. 그날 밤 지원은 방송국 편집실에 홀로 남아 그날 촬영한 영상들을 다시 돌려보았다. 한말순의 눈물, 강태호의 씁쓸한 미소, 오정식의 결의의 참 목소리, 윤서희의 웃음 섞인 회고, 정춘하의 뒤늦은 깨달음까지 각기 다른 얼굴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의 공통된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받은 은혜를 결코 잊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이제라도 세상에 전하고 싶다는 간절함이었다. 지원은 화면을 정지시킨 채 오래도록 방영수의 낡은 공책을 옆에 두고 바라보았다. 이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삶에 흔적을 남겼는지 살아생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이 오히려 지원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지원은 조용히 다짐했다.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만이라도 방영수라는 이름이 그가 남긴 온기의 크기만큼 세상에 알려지도록 하겠다고. 편집실을 나서기 전 지원은 방태석에게 그날 촬영한 인터뷰 영상 일부를 보여주었다. 화면 속에서 낯익은 이웃들의 얼굴이 하나씩 지나갈 때마다 방태석은 연신 눈시울을 훔쳤다. 이분들 얼굴이 어릴 때 아버지 두부공장에서 몇 번 뵌 것 같기도 해요. 방태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원은 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이제라도 이렇게 다시 이어질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아버님이 뿌려두신 마음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고 있잖아요. 지원은 그날 밤 늦게까지 인터뷰 녹취를 정리했다. 5가구의 증언을 글로 옮기면서 지원은 각기 다른 시대와 사정 속에서도 방영수가 늘 같은 원칙을 지켰다는 것을 발견했다. 절대 생색내지 않을 것, 받는 이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조용히 건넬 것, 그리고 형편이 나아진 집은 더 이상 챙기지 않고 그 몫을 다른 집으로 돌릴 것. 지원은 그 원칙들을 수첩에 옮겨 적으며 이것이야말로 방영수가 평생 지켜온 나눔의 방식이었음을 깨달았다.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상대의 존엄을 지키면서 건네는 배려였다. 지원은 그 원칙들을 훗날 자신이 만들어갈 나눔의 방식에도 그대로 새기기로 마음먹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그저 물건을 건네는 일이 아니라 상대의 자존심까지 함께 헤아리는 일이라는 것을 지원은 방영수의 삶을 통해 배우고 있었다. 지원은 그날 밤 늦게까지 정리한 원칙들을 하나의 문서로 만들어 팀원들과 공유했다. 우리가 앞으로 만드는 모든 사연에는 이 원칙이 담겨 있어야 해요. 후배 작가들은 그 문서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방영수의 삶이 남긴 가르침은 이제 방송국의 새로운 제작 지침으로도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지원은 그 문서 말미에 짧은 메모를 덧붙였다. 이름을 남기지 않은 이들의 이야기일수록 더 정성껏 다뤄야 한다. 후배 작가 하나가 그 문장을 읽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선배님. 편집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지원은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채울지 오래 고민했다. 그것은 단지 방영수라는 한 사람의 선행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그 온기가 어떻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이어야 했다. 지원은 결국 자신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에 직접 담기로 결심했다. 국장은 그 결정을 듣고 조심스레 물었다. 서 PD, 정말 괜찮겠어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지원은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제가 직접 나서야 이 이야기가 그저 먼 옛날의 미담이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살아있는 이야기라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촬영팀은 지원의 인터뷰를 위해 성지동 예터를 다시 찾았다. 재개발로 낯설어진 동네였지만 지원은 어렴풋한 기억을 더듬어 예전 집터가 있었을 법한 자리에 섰다. 카메라 앞에서 지원은 담담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8살 때 이 골목 어디쯤에서 매일 아침 두부 한 모를 받았습니다. 그 두부가 없었다면 저희 모녀가 그 겨울을 버텨낼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뷰 중간 지원의 목소리가 몇 번이나 흔들렸다. 편집 감독은 그 흔들림을 굳이 자르지 않았다. 이게 진짜니까요. 감독이 나직이 말했다. 지원은 이어 이정순의 마지막 말을 전했다.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그 은혜를 갚지 못한 걸 마음에 걸려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어머니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촬영을 마친 후 지원은 방태석과 함께 다큐멘터리의 제목과 구성을 다시 점검했다. 두부 한 모의 이름이라는 제목 아래 방영수의 어린 시절 사연부터 두부 공장을 일으킨 과정, 공책 속 기록들, 그리고 도움을 받았던 이들의 증언과 지원 자신의 이야기까지 순서대로 엮었다. 방태석은 원고를 읽어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니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삶을 사셨구나 싶습니다. 살아계실 때 좀 더 자주 여쭤볼 걸 하는 후회가 남네요. 지원은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 후회를 이 방송이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건 비단 아버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아온 이름 없이 베풀었던 모든 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방송 편성일이 정해지자 지원은 홍보팀과 함께 시청자 예고편을 제작했다. 짧은 예고편 속에는 방영수의 낡은 자전거 사진과 공책의 글씨, 그리고 눈물 짓는 증언자들의 모습이 담겼다. 지원은 예고편 말미에 자신의 목소리로 짧은 내레이션을 직접 녹음했다. 이름 없이 살다 간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인생을 바꿔놓았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방송을 앞둔 마지막 밤, 지원은 편집실에 홀로 남아 완성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돌려보았다. 화면 속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방영수의 공책, 그리고 수많은 증언자들의 얼굴이 차례로 지나갔다. 지원은 마지막 장면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내일이면 25년을 품어온 이야기가 마침내 세상에 전해질 것이었다. 편집실을 나서기 전 지원은 후배 작가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선배님, 시사회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좋아요. 시사팀 전체가 눈물바다였대요. 지원은 옅게 웃으며 답했다. 다행이다. 근데 나는 그 반응보다 이 이야기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닿았으면 좋겠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름 없이 베풀고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았으면 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원은 오랜만에 라디오를 틀지 않고 조용히 운전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지원은 문득 그 옛날 성지동 골목의 어둠을 떠올렸다. 가로등도 변변치 않던 그 골목에서 자전거, 전조등 하나로 새벽길을 밝히던 한 사내의 실루엣. 지원은 그 실루엣이 이제는 자신의 안에서 하나의 등불이 되어 있음을 느꼈다. 집에 도착한 지원은 방태석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내일 방송 함께 봐주시겠어요? 아버님 이야기가 세상에 나가는 첫 순간이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다. 물론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지원님 덕분에 저희 가족도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기분입니다. 지원은 그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꼈다. 그날 밤 지원은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다시 꺼내 그 앞에 앉았다. 낡은 재봉 가위를 손에 쥐고 지원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엄마, 내일이에요. 드디어 그 아저씨 이야기를 온 세상에 전할 수 있게 됐어요. 창밖의 밤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별들이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원은 상자 안에서 어린 시절 100일장 상장을 다시 꺼내 들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손끝으로 짚으며 지원은 그 시절의 자신에게 말을 건네듯 중얼거렸다. 그때 그 골목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멀리까지 올 줄 몰랐지. 지원은 상자를 다시 정리하며 문득 이 모든 여정이 단순히 은혜를 갚는 일을 넘어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방송을 앞두고 지원은 새벽 일찍 눈을 떴다. 창밖은 아직 어둑했다. 지원은 문득 오래전 그 골목의 새벽처럼 조용히 창가에 서서 하늘이 밝아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오늘 저녁이면 방영수라는 이름이 더 이상 지원 혼자만의 기억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마음에 새겨질 것이었다. 지원은 그 사실의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오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했다. 출근길, 지원은 방송국 로비에서 우연히 국장과 마주쳤다. 국장은 지원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오늘 방송 걱정 말아요. 좋은 이야기는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에 가닿게 되어 있으니까. 지원은 옅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스튜디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지원은 마음속으로 오늘 하루가 자신의 인생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새벽이 되리라는 것을 예감했다. 방송 리허설을 마친 뒤 지원은 잠시 짬을 내어 방태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저녁 온 가족이 함께 보신다고 하셨죠. 방태석의 목소리에는 긴장과 설렘이 함께 묻어 있었다. 네, 다들 일찍부터 거실에 모여 있을 겁니다. 어머니도 오랜만에 화장까지 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지원은 그 말에 웃음이 났다. 잘 됐네요. 오늘 방송 아버님도 어딘가에서 함께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전화를 끊은 뒤 지원은 잠시 눈을 감고 오늘 하루의 방송이 무사히 잘 전해지기를 조용히 기원했다. 리허설이 끝나고 방송 시작까지 남은 시간 동안 지원은 대본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자신의 인터뷰가 나가는 부분에서는 몇 번이고 문장을 되짚어 보았다. 너무 감정에 치우치지도 너무 담담하지도 않게. 지원은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 오랜 시간 공을 들였다. 방송이 시작되기 10분 전, 지원은 부조정실 자리에 앉아 깊게 숨을 골랐다. 옆자리에 앉은 후배 작가가 지원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다. 선배님, 오늘 정말 잘하실 거예요. 지원은 그 손길에 힘을 얻으며 옅게 웃었다. 스튜디오의 조명이 하나둘 켜지고 마침내 방송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울렸다. 큐 사인이 떨어지자 지원은 마지막으로 짧게 심호흡을 하고
자리에서 몸을 곧게 세웠다. 화면 위로 타이틀 자막이 떠오르는 순간 지원은 25년의 기다림이 마침내 문을 여는 것을 느꼈다. 부조정실 창 너머로 보이는 카메라의 붉은 불빛이 지원의 눈에 오래도록 남았다. 그 불빛이 켜져 있는 동안 25년 전 골목의 새벽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지원은 화면에 흐르는 첫 장면을 바라보며 문득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흑백 사진 속 낮은 지붕들이 스쳐갈 때마다 지원의 마음속에서도 그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다. 옆자리의 후배 작가가 조용히 지원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 손의 온기가 지원에게는 마치 오래전 두부한 모의 온기처럼 느껴졌다. 지원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조용히 그 온기를 마음 깊이 새겼다. 방송 당일 저녁, 성지방송 스튜디오는 여느 때보다 긴장된 분위기로 채워졌다. 지원은 부조정실 유리창 너머로 화면이 켜지는 순간을 지켜보았다. 두부한 모의 이름이라는 자막이 화면 가득 떠오르고 이어 성지동 옛 골목의 흑백 사진들이 잔잔한 음성 위로 흘러갔다. 지원은 자신의 목소리로 담담하게 써 내려간 내레이션이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오는 것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여기 이름을 남기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온기는 지금도 수많은 이들의 삶 속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스튜디오 전화와 문자, 게시판에는 실시간으로 시청자들의 반응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저희 동네에도 이런 분이 계셨어요.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제 어릴 적 기억이 떠올라서 오늘 방송 보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셨기에 세상이 아직 살만한 것 같습니다. 지원은 쏟아지는 반응들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방송 후반부, 지원 자신의 이야기가 담긴 장면이 흘러나올 때 스튜디오는 잠시 정적에 잠겼다. 화면 속 지원은 성지동 예터에 서서 담담히 말하고 있었다. 저는 그 두부한 모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저씨, 늦었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그 장면이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오르는 동안 부조정실 안에 있던 스태프 몇몇도 눈시울을 붉혔다. 방송이 끝난 직후 지원의 휴대전화로 방태석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눈물로 젖어 있었다. 지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 모두 거실에 모여 함께 봤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오랜만에 활짝 웃으셨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셨다는 걸 알게 되어서 오늘 저희 가족에게는 정말 특별한 밤이었습니다. 방송국 홈페이지 게시판과 각종 커뮤니티에는 밤새 관련 게시물이 이어졌다. 특히 지역 어르신들이 즐겨 찾는 온라인 카페와 단체, 채팅방을 중심으로 다큐멘터리 영상 링크가 빠르게 퍼져나갔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의 메일함에는 비슷한 사연을 제보하고 싶다는 시청자들의 메시지가 수십 통 쌓여 있었다. 저마다의 골목에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름 없이 베풀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국장은 지원을 불러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서 PD, 정말 수고 많았어요. 이번 방송 반응이 심상치 않아요. 후속편도 한번 고민해 봅시다. 지원은 옅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더 찾아 나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 지원은 방송국 옥상에 홀로 올라가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어딘가에서 지금도 이름 없이 베풀고 있을 누군가를 떠올리며 지원은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이들을 찾아 세상에 알리겠다고. 그것이야말로 방영수가 자신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이라는 것을 지원은
그 밤 온전히 깨닫고 있었다. 방송 다음 날 지원은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성지시장 상인회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작가님, 방영수 선생님 이야기를 보고 저희끼리 회의를 했습니다. 시장 어귀에 작은 표지석이라도 하나 세워드리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지원은 그 제안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25년 전 사라진 두부공장 자리에 이제는 그의 이름이 새겨진 표지석이 세워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지원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 며칠 뒤 지원은 방태석과 함께 상인회 관계자들을 만나 표지석 문구를 함께 상의했다. 오랜 논의 끝에 표지석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지기로 했다. 이곳에서 평생 이웃의 새벽을 살피며 두부를 나누었던 한 사람을 기립니다. 이름 대신 그가 남긴 마음을 새기기로 한 것은 방영수 자신이 평생 지켜온 무명의 뜻을 존중하기 위해서였다. 방송이 나간 지 일주일 뒤 지원은 방송국으로 도착한 손편지 한 통을 받았다. 발신인은 알 수 없었지만 편지 안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저도 오래전 이름 모를 이웃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잊고 지냈는데 이 방송을 보고 다시 그 마음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보려 합니다. 지원은 그 편지를 몇 번이고 읽으며 이 이야기가 이제 자신의 손을 떠나 또 다른 온기로 번져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 후로도 제보는 끊이지 않았다. 지원은 후속편 제작을 정식으로 편성받아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무명의 선행 사연들을 하나씩 취재하기 시작했다. 폐지를 모아 장학금을 전달해온 노점상, 화재로 집을 잃은 이웃에게 자신의 전셋집을 내어준 회사원, 10년 넘게 익명으로 마을 도서관에 책을 기증해온 은퇴 교사까지. 지원은 그 사연들을 취재할 때마다 방영수의 두부 한 모가 자신의 삶뿐 아니라 이 시대의 많은 이야기를 다시 비추는 등불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다. 방태석은 이후로도 종종 지원을 찾아와 아버지의 옛 물건들을 함께 정리했다. 두 사람은 어느새 오랜 친구처럼 서로를 의지하게 되었다. 방태석은 어느 날 지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원님을 만나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아버지의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의 오랜 오해를 지원님이 풀어주신 셈이에요. 지원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25년 묵은 마음의 빚을 이제야 내려놓을 수 있게 됐는걸요. 두 사람은 그날 이후로도 종종 만나 방영수가 남긴 흔적들을 함께 되짚었다. 방태석은 아버지가 쓰던 낡은 자전거를 창고에서 찾아내 지원에게 보여주었다. 녹슬고 바퀴도 휘었지만 안장만은 여전히 반질반질했다. 이게 아버지가 새벽마다 타고 다니시던 그 자전거예요. 지원은 그 자전거를 조심스레 어루만지며 오래전 골목에서 들었던 바퀴 소리를 다시 떠올렸다. 두 사람은 그 자전거를 수리해 상인의 표지석 옆에 함께 전시하기로 뜻을 모았다. 자전거 수리를 맡은 이는 성지시장에서 오래 자전거포를 운영해온 노인이었다. 그는 자전거를 살펴보다 문득 예시를 떠올리며 말했다. 이 자전거 내가 몇 번이나 손을 봐줬지. 그때마다 그 양반이 수리비 대신 두부를 몇 모씩 놓고 가더라고. 나도 모르게 그 두부를 받아먹으면서 나 역시 그 양반한테 빚을 진 셈이었네. 지원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방영수의 나눔이 단지 받는 이들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그와 거래했던 모든 이들의 삶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자전거는 이후 정성스러운 손길을 거쳐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녹을 벗겨내고 새로 칠한 몸체는 반짝였지만 지원은 일부러 안장만은 손대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방영수가 새벽마다 앉았던 그 안장의 낡은 흔적을 지원은 그대로 남겨두고 싶었다. 자전거가 표지석 옆에 자리를 잡던 날
방태석은 그 앞에서 오래도록 눈을 떼지 못했다. 아버지가 여기 다시 서 계신 것 같네요. 그의 낮은 목소리에는 오랜 그리움과 자랑스러움이 함께 묻어 있었다. 지원은 그 옆에 서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자전거를 바라보았다. 시장을 오가던 사람들도 걸음을 멈추고 그 앞에 서서 표지석에 새겨진 문구를 하나둘 읽어 내려갔다. 어느 할머니는 표지석 앞에 두 손을 모으고 잠시 고개를 숙였다. 지원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방영수의 이야기가 이제 한 사람의 사연을 넘어 이 골목 전체의 기억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느꼈다. 지원은 그날 저녁 방태석과 함께 근처 국밥집에 마주 앉아 조촐한 저녁을 나누었다. 두 사람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오랜만에 편안한 웃음을 나누었다. 방태석이 문득 말했다. 지원님을 만난 게 저한테는 정말 큰 행운이었어요. 지원은 그 말에 미소 지으며 답했다. 저야말로요. 두 사람은 국밥 한 그릇을 사이에 두고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방태석은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놓았고 지원은 그 이야기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였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무렵 방태석이 문득 말했다. 다음엔 저희 어머니도 함께 뵙고 싶어요. 아버지 이야기를 하시면 어머니도 참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지원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 이듬해 봄, 성지시장 어귀에는 작은 표지석이 세워졌다. 상인회와 지역 주민들,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보고 마음을 보태온 시청자들의 후원으로 마련된 자리였다. 제막식 날, 지원은 방태석과 함께 그 표지석 앞에 섰다. 매끈한 돌 위에는 이름 대신 모래상이 끝에 정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이곳에서 평생 이웃의 새벽을 살피며 두부를 나누었던 한 사람을 기립니다. 지원은 표지석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말했다. 아저씨, 이제 여기서 계속 이 골목을 지켜봐 주세요. 옆에 선 방태석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제막식에는 촬영 당시 인터뷰에 응했던 이들도 하나둘 모여들었다. 한말순, 강태호, 오정식, 윤서희, 정춘하. 저마다 다른 얼굴이었지만 그들 모두의 눈빛에는 같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지원은 자신만의 작은 실천을 시작했다.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지원은 형편이 어려운 이웃 몇 가구를 조용히 살피며 반찬거리를 나누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저 대문 앞에 조용히 놓아두는 방식이었다. 처음에는 낯설고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일은 지원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습관이 되어갔다. 어느 토요일 아침, 지원은 반찬거리를 나르다 한 아이와 마주쳤다. 대문 틈으로 빼꼼히 얼굴을 내민 여자아이가 물었다. 아줌마, 이거 왜 놓고 가세요? 지원은 잠시 웃으며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췄다. 아줌마도 아주 오래전에 어떤 아저씨한테 이런 걸 받은 적이 있거든. 그게 너무 고마워서 이제는 아줌마가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야. 아이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이내 활짝 웃었다. 그럼 나중에 저도 커서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래요. 지원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방영수가 남긴 마음이 이렇게 또 다른 세대의 마음에 조용히 옮겨붙는 순간이었다. 지원은 여전히 성지방송에서 무명의 선행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있다. 이름 없는 옹기 코너는 이제 더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는 간판 프로그램이 되었고 매달 새로운 사연들이 전파를 타고 세상에 전해진다. 지원은 종종 방송 말미에 이런 말을 덧붙인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이름을 남기지 않은 채 누군가의 새벽을 밝히고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 마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귀 기울이겠습니다. 성지시장 어귀의 표지석 앞에는 지금도 이따금 사람들이 놓고 가는 두부 한 모가 놓여 있다.
누가 처음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은 어느새 이 골목의 작은 전통이 되었다. 지나가던 이가 그 두부를 보고 걸음을 멈추면 근처 상인이 슬며시 다가와 방영수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한다. 그렇게 한 사람의 무명한 선행은 이름을 되찾은 뒤에도 여전히 이름 없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지원은 오늘도 새벽 일찍 눈을 뜬다. 창밖이 아직 어둑한 시간. 지원은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이웃집 대문 앞에 놓을 반찬거리를 챙긴다. 골목을 걸어가는 지원의 발걸음 위로 문득 오래전 들었던 자전거, 바퀴 소리가 환청처럼 스친다. 지원은 그 소리를 향해 마음속으로 조용히 인사를 건넨다. 아저씨, 오늘도 잘 다녀올게요. 그렇게 성지동의 새벽은 얼굴을 바꾸어가며 오늘도 조용히 밝아오고 있다. 방태석은 아버지의 두부 공장이 있던 자리 근처에 작은 인쇄물 나눔 상자를 만들어 두었다.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큰 글씨 책자와 생활 정보지를 무료로 담아두는 상자였다. 아버지가 두부를 나누셨다면 저는 이런 걸로라도 그 뜻을 이어가고 싶어서요. 방태석은 지원에게 그렇게 말하며 멋쩍게 웃었다. 지원은 그 상자 앞에 서서 한 사람의 마음이 아들에게로 그리고 자신에게로 또 이름 모를 누군가에게로 계속 흘러가고 있음을 느꼈다. 시간이 흘러 지원은 방송국 후배들에게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다. 우리가 만드는 방송은 어쩌면 그 자체로 또 하나의 두부함 모일지도 몰라. 누군가의 새벽을 조용히 밝혀주는 존재 말이야. 후배들은 그 말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지원의 눈빛에 담긴 진심만큼은 늘 또렷하게 전해졌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지원은 방영수의 산소를 다시 찾았다. 비석 앞에 두부 한 모를 올려놓으며 지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을 조용히 전했다. 표지석이 세워진 일, 자신이 시작한 작은 나눔, 그리고 그 나눔을 지켜보던 아이의 해맑은 다짐까지. 지원은 비석을 어루만지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아저씨 덕분에 저는 이제 빚진 마음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마음을 앞으로도 계속 나눠가며 살게요. 바람이 낙엽을 스치며 지나갔다. 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상기를 천천히 내려왔다. 저 멀리 노을이 붉게 번지는 하늘 아래 지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 그림자는 마치 오래전 골목을 지나던 한 사내의 굽은 등을 닮아 있었다. 산길 초입. 지원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저물어가는 햇살 속에서 방영수의 비석이 조용히 서 있었다. 지원은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되뇌었다. 이름을 남기지 않고 살다 간 삶도 그 온기를 기억하는 이가 있는 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원은 그것을 이제 온몸으로 알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원은 어머니의 유품 상자 옆에 이번 한 해 동안 모아온 방영수 관련 자료들을 담은 작은 상자를 나란히 두었다. 두 개의 상자는 이제 지원의 방 한켠에서 서로를 마주 보고 놓여 있었다. 지원은 그 앞에 앉아 조용히 두 손을 모았다. 어머니와 방영수. 서로 만난 적 없는 두 사람이 지원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마침내 이어졌다는 사실이 지원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은 여느 때처럼 새벽 일찍 눈을 떴다. 창밖은 아직 어둑했지만 곧 밝아올 하늘의 기운이 느껴졌다. 지원은 조용히 몸을 일으켜 이웃집에 나눠줄 반찬거리를 챙겼다. 골목을 나서는 지원의 발걸음은 가볍고 단단했다. 그 발걸음이 향하는 곳마다 이름 없는 온기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계절이 몇 번 더 바뀌고 지원이 나누던 작은 실천을 지켜보던 이웃 몇몇이 하나둘 그 뜻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지원 혼자 시작한 토요일 아침의 나눔이 어느새 대여섯 가구가 돌아가며 참여하는 작은 모임이 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 모임에 특별한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 그저 토요일 아침 마실이라 부르며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조용히 살피는 일을 이어갔다. 지원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방영수가 시작한 작은 두부, 한 모가 이렇게 넓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 지원은 어느 토요일 모임에 새로 합류한 젊은 부부에게 방영수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부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저희도 이 마음을 저희 아이에게 꼭 물려주고 싶어요. 지원은 그 말에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 없이 시작된 온기가 이렇게 세대를 넘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지원은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지원은 오래전 그 골목의 새벽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발걸음을 옮겼다. 이야기는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 지원은 집에 도착해 불을 켜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짧게 일기에 적었다. 마지막 문장은 이러했다. 오늘도 누군가의 새벽이 조용히 밝아졌기를. 지원은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는 조용히 노트를 덮었다. 창밖 어둠 속에서 지원은 문득 오래전 자신에게 두부 한 모를 건네던 그 마음이 이제 자신을 통해 다시 누군가에게로 흘러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 조용한 순환 속에서 지원은 비로소 온전한 평온을 느끼며 잠자리에 들었다. 멀리 성지시장 어귀, 표지석 곁에 놓인 자전거 위로 밤이슬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다. 새벽이 오면 그 자리에는 또 누군가의 조용한 마음이 놓일 것이었다. 이름은 없어도 그 온기만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다.